특히 또 타이레놀이 얘기가 많았어요. 자폐랑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있었죠. 네,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자폐 돼. 생긴대 이러면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도 이제 특별 게스트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번 방송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홍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산부인과라는 산부인과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 내부자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은 주제로 초대해 주셔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채널 우리 동네 산부인과 스타 홍혜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PMS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임신과 관련된 정신건강 이슈를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임기, 임신을 앞두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참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럼 약을 끊어야 되냐? 약을 끊기는 끊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몸을 좀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좀 그런 게 필요한가요? 필요한 약들이 있고 아닌 약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환자분들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뇌전증이라고 하죠. 경련을 하시는 분들은 약물을 조금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약을 쓰고 있다면 뭐 한 개의 약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이 조절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엽산을 이제 임신 준비하기 전에 복용을 시키는데, 그런 분들은 엽산을 또 고용량으로 복용을 시키기도 하고요. 요새는 가족력 때문에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게 이제 젊은 나이에 좀 생기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고혈압 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은 임신 중에 금기인 약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바꾸고요. 또 정신건강의학과도 요새는 환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이제 정신과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우울제도 이제 임신 준비할 땐 잠깐 중단을 하는 게 맞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저희하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니까 상의가 조금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아주 심각한 뭐 기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면은 환자를 좀 안심시키면서 요거를 끊어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이 좀 더 크니까 일단 약은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유지를 하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약마다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의사들이 어떤 약을 임신 준비하면서 또는 임신 중에 먹어도 된다 얘기를 하면 믿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신지로이드, 많이 신지록신 뭐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 갑상선 저하증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은 사실 굉장히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뭔가 내가 임신 준비할 때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경우는 임신도 잘 안 되고요.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태아 아주 초반에 임신 초기에 신경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25% 정도 증량해서 먹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은 뭐 먹어도 되는 게 있고 꼭 먹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약들은 이제 임신 준비할 때는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주치의하고 산부인과 의사하고 상의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늘 계획 임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못했지만 그래서 계획 임신이 늘 중요하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차근차근 약도 끊을 수 있고, 그리고 요새는 또 다이어트 약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도 임신 전에 적당한 체중으로 만든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는 내가 임신하기 전에 살 뺄 거야 하고 이제 다이어트 약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획 임신이 안 되면 다이어트 약들은 대부분 X등급, 먹으면 안 되는 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임신을 했다 하면 의사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끊읍시다 하지만 환자도 찝찝하고 저희도 좀 불안하고, 이건 나아봐야 아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찝찝하죠, 산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획 임신을 늘 하고, 질병의 담당 주치의와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같이 협업을 잘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말씀대로 항우울제 중에서도 이제 그 등급이 좀 갈리거든요. 상대적으로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 조금 안전한 약들, 상대적이지만 그런 약도 있고, 명확하게 뭐 태아 심기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약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대체를 하고 이제 유지를 하다가 웬만하면 좀 끊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냥 셀프로 끊는 거. 그래서 셀프로 끊고 저 안 먹어요 하고 엄청 우울한 표정으로 오세요.
거예요. 임신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아니야, 무조건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정신과 선생님하고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 게, 어쨌든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의사들이 이제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게 사실 목표잖아요. 근데 무조건 약을 먹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뭔가 정신과에 가면 꼭 나한테 이게 정신과 약을 먹이겠지. 산부인과 독한 약 쓰잖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독한 약. 산부인과 가면 맨날 독한 약 쓰는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특히 뭐 공황장애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시는데, 그거를 참으면서 내가 약을 아예 안 먹고 임신 준비할 거야 하면 사실 멋이 중한디 잖아요. 저는 일단 주치의하고 상의가 제일 1번이고, 주치의가 얘기했는데 산부인과에 확인을 한 번 더 받고 싶다 하면 여기서 바꾼 약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봐도 괜찮다 하고 다 봐드리니까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등급이 이제 A, B, C, D, X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A는 뭐 당연히 별 고민 없이 쓰는데, B부터는 뭐 써도 된다고는 하는데 약간 좀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는 있거든요. 네. 선생님 혹시 그런 기준 쓰셔도 어떻게? 됩니다. 사실은 명확한 이제 어떤 기형 유발 물질이 아니면, 선생님 수액도 A가 아니에요. 그 노말셀라인 있죠, 우리. 예, 수액도 A 등급이 아니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생리식염수도 A가 아니면 이게 뭐가 A야? A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생각이 들겠네요. 네, 그런 예를 들어요. 수액도 B다. 그러니까 네, 확 좀 마음. 네, 그렇게 치면 먹을 약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또 타이레놀이 얘기가 많았어요. 자폐랑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있었죠. 네,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타이레놀을 썼을 때 뭐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산모에서 이제 열이 났을 때 애기들 신경계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열이 나면 무조건 타이레놀 빨리 먹어서 열 떨어뜨리자 이거거든요. 근데 산모들이 이제 열 나도 참는 거죠. 먹으면 안 돼. 자폐 생긴대. 이러면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이제 두통이 있을 때도 사실은 임신 중에 그나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타이레놀 정도여서,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왜 태아한테만 있는 그 구조를 약간 닫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부르펜 계열의 약들은 임신 중에 드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물론 짧게 쓰면 그것도 문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약들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기형 유발하는 뭐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약 성분들, 여드름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항경련제, 그다음에 고혈압약, 그다음에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 외에는 환자를 보실 때 이제 요거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B나 사실 C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폐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려보자면, 이제 제가 소아정신과를 네. 또 이제 스페셜티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이거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대부분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죠. 그러면 임신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알 수는 없었냐, 이걸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산전에 시행되는 뭐 검사들 워낙 많겠지만 혹시 이런 종류하고 좀 관련된 것들이 있을지. 사실은 이런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있어서 검사할 수 있는 툴이 거의 없어요.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취약X 증후군 정도? 그런 취약X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한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무슨 조기 폐경된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계속 지적장애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보지, 사실 무조건 모든 산모들이 다 그 취약X 증후군 검사를 해봐라 이러진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큰 검사의 한계죠. 현대의학의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산모들이 와서 이제 이게 걱정돼요, 저게 걱정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는 약간 정신건강학과 선생님처럼 내가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냥 무덤 들어가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린 애 걱정하다 죽을 것 같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게 저도 애를 낳아서 키우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긴 한데, 현대의학으로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진짜 몇 개 안 되잖아요. 특히 산전의 아기를 평가하는 거는 진짜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다운 증후군이라던가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몇 개 있잖아요. 양수 검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염색체를 쫙 다 펼쳐서 볼 수 있는 양수 검사를 한다 해도 아주 미세한 뭐 이게 잘려 있는 그런 거라든지 발견 못 할 때도 있어요. 염색체를 다 분석하는 그런
그런 침습적인 검사를 해도 우리가 못 찾아낼 때가 있는 걸 보면 사실 발달 쪽은 진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현대의학의 불완전함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네요. 그러면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제 아이의 그런 발달장애든 뭐 기타 다른 부분들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야 될 임신 중 습관, 산전 습관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술, 담배죠. 일단 술을 이제 임신인지 모르고 저는 또 저희 시댁에서 보시면 좀 싫어하시겠네요. 임신인지 모르고 이제 술을 좀 먹었죠. 근데 희한하게 이제 임신하면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술이 되게 잘 먹기가 싫어요. 막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났는데 임신인 줄 알고 이제 당연히 술을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애가 약간 번잡스럽다던가 약간 집중을 못한다 이러면 내가 저걸 산전에 술을 먹어서 그런가? 사실 저는 의사인데도 떨칠 수가 없거든요. 뭐 의학적으로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술이 안면기형이나 뭐 선천적인 기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기들 정서나 발달에도 굉장히 많은 맞아요. 인지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쵸. 끼치기 때문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술 꼭 주의하시라고 제 경험을 빌어서 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에 있어서 좋은 거는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 운동을 좀 해놓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임신하고 나면은 운동량도 좀 줄고 많이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서 뭘 조금만 해도 되게 힘들어요. 다른 거는 사실은 크게 주의하실 건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는 오히려 너무 막 내가 임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막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임신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면 마인드들이 오히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요즘은 결혼 자체도 늦죠. 초산도 늦죠. 그리고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완벽한 컨디션에서 좋은 거를 우리 애한테 하나 낳을 거니까 얘한테 주고 싶으니까 정말 환자들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임신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준비 다 하면 폐경된다고. 여기서 준비 다 하고 임신하려면 폐경돼요. 그래서 안 돼. 근데 지금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이유가 완벽하게 사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시고 꼭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안 하시면서 적절하게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면은 임신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또 그런 걱정들, 이제 막 그런 준비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큰 이유가 아마 이제 난임이 워낙 맞아요. 많아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먼저 이 난임이라는 게 저 난임이에요 이렇게 다들 얘기들 하시지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좀 진단을 하게 되고 뭐 어떤 옵션들을 또 선택을 하게 되는지 치료로. 먼저 난임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만 35세 이전에서는 1년 동안 내가 가임기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면 난임으로 정의를 하고요. 만 35세 이상에서는 6개월을 봅니다. 기간이 짧군요. 예, 조금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임신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난자의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오래 기다리지 말자. 그쵸. 중요한 거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만 35세 이상의 커플들도 그렇고 한두 달 해보고 임신 안 되면 되게 초조해하세요. 선생님 저 난임 아닌가요? 한 달 만에 생길 줄 안 거죠 이제. 근데 사실 만 35세 이전의 여성분이 11개월 정도 시도하다가 임신해도 그거는 정상이죠. 난임이 아닌 거죠. 뭐 바로 될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바로 잘 안 돼. 임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죠. 네. 한 달에 되게 가임력이 좋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아주 초반의 여성분이 임신을 할 확률 자체가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다들 내가 젊고 건강한데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되게 우울해지고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금 즐겨봐라. 이게 약간 플레저가 돼야 되는데 부부간에 이게 약간 레이버가 되는 거죠. 노동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부부가 되게 사이 좋은데 이거 난 얘를 꼭 임신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관계를 하면 사실은 남자분들도 발기부전이라든지 그런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고 저는 임신 시도 해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무조건 난임이 되지 않거든요.
난임이라고 진단이 되면 난임 클리닉에서 배란 유도 같은 이제 간단하게 약을 먹어서 배란을 유도시키는 과정도 있고요. 물론 이게 환자들마다 다르고 정말 케바케 사바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배란 유도를 먼저 해보는 분도 있고, 검사를 했는데 뭐 남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사실 전체에서 한 40% 되거든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 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인 불명, 양쪽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한 20%는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문제가 이제 있어서 뭐 난임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양쪽 다 사실은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난임 클리닉이 정말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굉장히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난임 클리닉에 가는 거를 뭔가 나한테 낙인 찍는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빨리 임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난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이 많이 어려워요. 있는 과정이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좀 어떨까요? 이 당사자분들이 겪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 얘기하시는 것들 뭐 어떤 종류의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다른 사람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만 없을까? 이게 굉장히 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요새 우리 상박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과 이제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특히 이제 시험관 여러 번 반복하신 분들은 몸도 힘든데 이제 마음도 힘들고, 주변에는 다 임신한 것 같고 다 애가 있는 것 같고, 반복 유산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유산이 되는 분들, 시험관을 했는데 애기집은 봤는데 유산이 되고, 의사는 이게 뭐 여러 번 반복될 확률은 높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나는 3번, 4번 그렇게 유산이 됐다 하면 이 상실감은 사실은 우리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임신을 해도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얘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으니까.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뭐 유산을 겪었을 때 얼마나 있다가 임신하라는 기준은 없어요. 사실 바로 임신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애기 심장 뛰는 거 보고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그때 해라.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심장 뛰는 거 보고 아싸! 임신했다. 요렇게 되면 사실 임신을 해야 산모님이 좀 덜 힘드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게 사실 되기가 진짜 어렵죠. 저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는 정말 오래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반복 유산이라는 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몇 회 이상 이렇게? 네. 보통은 저희가 그냥 자연유산이 되는 거는 임신 12주 이전에 한 80~90%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산이 되는 아기들은 대부분 이제 염색체 문제, 다운증후군, 이제 염색체가 뭐 3개가 있다든지 뭐 하나가 없다든지 이런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아기들이, 잘못될 아기들이 조금 일찍 잘못되는 게 이제 대부분은 12주 이전에 있는 거고, 그건 사실은 엄마나 아빠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 같은 거죠. 교통사고 같은 거. 그냥 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큰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반복 유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3번 이상 유산이 되면 반복 유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번 정도 유산이 돼야 이제 뭐 검사들이 보험이 되고 하는데요. 요즘은 병원에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유산이 되면 그런 반복 유산에 관련된 검사들을 좀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항인지질 증후군이라고 해서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인지질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혈전이 계속 몸에 생기는 건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미리 알면, 이제 선생님도 아시죠? 이렇게 헤파린 주사 같은 거 미리 맞고 뭐 아스피린 먹고 이러면 저희가 임신 유지될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 사실 지원이 되게 많아져서 검사하는 비용 같은 것도 부담이 좀 적어지는 편이라서요. 난임과 유산 이런 문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선생님께서 또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셔서 많이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워낙 스트레스가 큰 과정이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참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환자분들한테 그냥 마음 놓고 조금 둘러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남편, 그리고 내 가족들 조금 둘러보라고. 왜냐면은 이게 제일 힘든
거는 여성분 맞거든요. 이제 난임을 겪을 때 원인이 누구든 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사실 뭐 남편의 원인으로 임신이 잘 안 돼도 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그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제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뭐 임신 너무 중요하고 출산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게 다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남편하고의 그런 성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구가 되지 않고 임신을 위한 도구가 그쵸?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결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힘들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배란기 근처에 이제 남편이 회식하면은 진짜 화나고 나만 임신 준비해? 막 이렇게 되는데 숙제라고도 또 표현들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숙제라는 단어도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성인이 돼서도 내가 숙제를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도 할 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회생활을 어쨌든 하잖아요. 내가 대부분 회식은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또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와이프랑 또 싸우면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애가 생긴다고 저희끼리도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대의학과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임신은. 시험관 진짜 10번 넘게 해서 전 됐어요, 딩크로 살 거예요, 애 안 낳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자연임신 돼서 오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주변 조금 돌아보고 약간 한숨 돌릴 시간을 중간에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제가 이 채널에 이것도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산부인과 그 난임 그 학회에 가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난임 클리닉 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는 난임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임인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예민하고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약간 편안하게 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우울해지기는 하거든요. 반드시 약물의 도움이 아니어도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고 상담을 갔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를 좀 시키면서 남편 욕도 좀 하고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한번 신세한탄도 해보고 이런 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실제로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인가 거기는 난임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난임이어서 난 너무 스트레스고 우울하고 주변에 뭐 남편을 포함해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하면은 산부인과도 산부인과인데 괜찮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상의해보시는 것도 진짜 크게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네. 이게 진짜 이 채널에 나와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멘트까지도 완벽합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이제 임신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2편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선생님이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좀 명쾌하게 저도 궁금했던 부분들을 또 짚어주셔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좀 촬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저희 채널은 되게 쉽게 인기의 비결 아까 얘기하신 두서없는 채널이라서 되게 막 그냥 막 뱉어내고 그래서 늘 저희 편집자한테 되게 미안하거든요. 저희 정말. 근데 이렇게 잘 정돈된 채널에 나오게 돼서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요. 저는 늘 정신건강학과 선생님들하고 컨텐츠를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하고 뭐 다른 채널에서도 했지만 정신과 선생님들 특유의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끌어내고 잘 들어주시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는 서로 말하기 바쁘거든요. 셋이서 막 내가 먼저 말하려고 막 남의 말 끊고 막 이런 게 너무 심한데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굉장히 잘 들어주세요. 그 내부자들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뭐 아주 미력하게나마 저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있고 내가 이거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가도 되나? 또는 가면 누가 이상하게 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제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는 것처럼 사실 마음에 생채기가 났을 때는 편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찾아가셔서 상담받고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무조건 약 먹이지 않는다는 거 선생님께서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믿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저처럼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별한 게스트 홍혜리 선생님과 함께한 방송이었고요. 네.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